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2. 핵버튼 만지작 푸틴 돌발 발언에 전세계 초비상. 3. 한국군 맹활약 감명받은 사우디 군인들 꽃다발까지 들고 환영식 열어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2022년 3월 9일에 전 세계는 충격적인 발표를 접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킨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총 8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 중에는 6발이 킨짤도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최초로 사용된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킨짤 미사일을 소개할 때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시속 12,000km를 넘는 마하 12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하 10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도전에 나서기로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손에 꼽이는 열강뿐 아니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국가라면 너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최대한 신속히 표적에 접근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속이란 마하 5, 즉 시속 6120km를 넘어야 하는데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를 인지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몇 시간 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96km 떨어진 평양도 고작 1분 30초면 도달하죠. 이럴 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현재는 없습니다. 굳이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나 집속탄 등 금지 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속 6000km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분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 더해 한국도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아방가르드를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8년 3월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때만 해도 허풍으로 들렸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더니 마하 8로 2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2 속도를 자랑하는 킨짤까지 보유했고 우크라이나에 킨짤을 쏜 겁니다. 중국 역시 신속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중국은 등평 17이라는 길이 11m, 무게 15톤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2021년 7월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싱콩2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소련과 맺은 조커리 핵전력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종지했다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조 4천억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여기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 밖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의 검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사 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현재 패트리어트와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막을 수 없다. 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15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2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블록 3 사업추진안 등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의 LSAM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부터 70km 사이로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LSAM-2는 방어 범위를 약 3배 넓힐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되는데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우리 군은 약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궁2로 불리는 MSAM 블록 2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MSAM 블록 3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궁2의 경우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고도가 15km부터 40km로 알려져 있는데 UAE가 작년 약 4조 원 어치를 구매했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철발이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든 사거리든 탄두 종량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무게를 줄이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사의 경우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종량은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4톤부터 5톤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껏 현무사는 진짜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주변국이 절대로 알면 안 될 극비무기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가짜 미사일을 공개해왔죠. 현무가 이처럼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유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종금속을 가득 채운 현무사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켰죠. 만약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전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기념식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상부의 명령만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은 전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97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한 성과 덕분에 그 기술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2021년 공군이 신규 소요를 결정했는데 올 2023년 하반기에는 벌써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계획부터 시험 발사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는데,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아닌 고속 비행에 의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미 2007년에 엔진을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시험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사를 선택했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공군이 소요를 결정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전투기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빠른 가동이 장점인데,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에 비해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상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단 1분 30초면 평양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 북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시야를 확장하면 전 세계 군사력 4위에 빛나는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아예 동아시아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앙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보통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함은 온실속 화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비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임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미사일이든 전면에 내세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1961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이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기밀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무려 60년 가까이 최고 기밀에 붙인 차르본바, 티사 본바 실험 장면으로, 러시아어로 차르는 황제 또는 군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차르본바를 두고 황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탄 또는 인간의 힘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불립니다. 1961년 10월 30일 구소련은 북극해의 노바야 제물랴 제도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그 목적은 오로지 미국의 그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27톤짜리 수소폭탄을 그대로 낙하시킬 경우 파일럿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낙하산에 매달아 공중에서 투하시켰습니다. 폭탄 무게 27톤, 폭발 순간 위력은 TNT 5천만 톤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보이 보다 3333배 강력합니다. 해발 4.2km 상공에서 낙하산과 투하된 차르본바는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반경 35km 내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버섯구름은 에베레스트의 7배가 넘는 67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폭발력 때문에 1000km 떨어진 핀란드의 가정집 창문이 박살났고, 규모 5.0의 지진은 지구를 3바퀴나 돌며 흔들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차르본바와 같은 핵무기 위협에 노출되면서 초비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강력한 제재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연합의 압박에 기분상한 푸틴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9월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에서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우회한 서방연합국 공세에 밀린 푸틴은 얼마 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 라며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동원령은 6개월 전 그가 단언했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푸틴은 예비군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와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죠. 푸틴의 동원령 발표 직후 오브딘포는 푸틴의 동원령에 반발해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21일 오후 11시 기준 최소 1312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등에서 전부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젊은이들은 러시아 대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중 튀르키예를 향한 탈출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약 184만 원이었던 이스탄불행 비행기는 발표 직후 400만 원을 넘어섰으며 그런데도 매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18세부터 65세 남성에게 절대 비행기표를 팔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모양입니다. 동원령을 발표하며 푸틴은 핵무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핵무기로 위협하며 모든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함과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 라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방의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적어도 확전을 선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이들은 폭풍이 그들을 향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우회한 서방연합국의 공격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곳은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해당 점령지 주민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 주민이 러시아 합병을 찬성한 후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공격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푸틴이 러시아 영토가 위협받으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허풍이 아니다 라고 강조한 배경이 됐죠. 2020년 6월 푸틴의 러시아의 핵 대응을 명시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령은 러시아 연방은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기타 유형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한 권리를 보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가 공격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핵 공격도 그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발언의 후폭풍은 강력했습니다. 특히 구소련과 냉전 시대를 공유한 미국의 반응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 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전쟁 양상이 바뀔 것이라면서 확전이나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바이든의 비판은 유엔에서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주권국을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유엔에서 7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를 비난한 것이죠. 이어 바이든은 러시아가 전 세계 핵 확산 금지 체제를 무시하고 유럽을 향해 핵으로 노골적인 위협을 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의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라며 푸틴을 압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핵을 쓸 경우 즉시 서방 핵보유국이 신속한 보복 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야 러시아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라면서 서방의 적극적인 행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핵무기를 둘러싼 대립이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직접 투하가 아닌 흑해 상공에서 보여주기 식 핵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이거나 방사능 확산이 극히 제한되는 전장용 핵탄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콘텐츠 초반에 언급했던 차르본바와 같은 위험한 무기에 그 후 50년 동안 쌓인 최첨단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그 위력은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수준일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는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조약은 핵확산금지 조약 NPT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최초의 핵무기 리틀 보이의 파괴력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을 실감한 국가들은 앞다퉈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이에 1954년 10월 인도의 네루 수상은 핵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있어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련,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중국이 각각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는 미국과 소련입니다. 중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마당에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자신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무기가 누구나 갖는 평범한 무기가 되어버리므로 자신들이 가진 주도권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한 것이죠. 그래서 꺼내든 것이 바로 핵 비확산 조약입니다. 5개국 이외에 어떤 국가도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66년부터 타협이 진전되다 마침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찬성 95표 반대 4표 기권 13표로 조약이 통과됩니다. 조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무기 보유국은 더 이상 핵 개발을 지속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비롯한 핵 기폭 장치를 양도하지 않을 것. 두 번째, 핵 비보유국은 핵을 보유하거나 핵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을 것이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을 의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에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NPT 비가입국인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에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대놓고 핵 보유국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NPT는 발효된 후 가장 성공적인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되었습니다. 1995년 NPT 회의를 통해 이 조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 NPT보다 앞서 체결된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PTBT, Partial Test Ban Treaty입니다. 소련이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1961년 10월 차르본바 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그보다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드는 대신 이를 규제하기로 결정합니다. 대기권에서만큼은 핵실험을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에서의 핵실험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대기권,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1963년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프랑스와 중국은 각각 1974년, 1980년까지 각각 서명하지 않고 대기권 핵실험을 성공시켰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실험은 우주, 대기권, 수중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 조약이 땅 아래에 땅굴을 파고 실험하는 것은 금지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가 새롭게 채택됩니다. CTBT는 우주와 대기권, 수중 그리고 지하까지 모든 장소에서 그 어떤 형태의 핵실험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존 핵무기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실험은 물론 극소규모의 실험까지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CTBT는 지금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44개국의 최종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현재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이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9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체를 앞둔 퇴역 핵탄두가 약 1,500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약 4,497개라고 하죠. 미국은 5,428개, 프랑스는 290개, 영국이 2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 국가가 보유한 핵탄두는 총 5,943개입니다. 러시아보다 적죠. 이어서 중국이 350개, 파키스탄이 165개, 인도가 160개, 이스라엘이 90개, 북한 20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가 중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이 NPT에 가입되어 있죠. NPT 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핵탄두 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종국에 가서는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으나 1970년 NPT 조약이 발효된 이후 핵무기 수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과연 어떨까요? 핵무기가 끼칠 수 있는 피해는 핵탄두의 크기와 폭발 고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핵탄두는 100터부터 100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의 차르본바는 그 위력이 무려 50메가톤에 달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 100킬로톤의 핵무기에 대한 피해는 통상 반경 1.8km 완전 파괴, 3km 심각한 파괴,
5km 중대 피해, 8km 피해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2017년 진행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킬로톤의 핵폭탄이 공중 폭파될 경우 사상자가 19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악감정을 품고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핵탄두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위력은 지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핵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중군사 조직 RSF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자국민 철수작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수단 교민 철수작전 프라미스를 실행해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인 탈출 작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비앗 다른 나라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극찬을 받았는데요. 다수의 나라에서 외교관들은 급하게 철수시키고 민간인 수만 명이 현지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떻게 외교관부터 철수시키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미국 정부가 수단 상황을 오판하면서 외교관들만 철수시키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철수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미국은 치누크 헬기 등 항공기 6대를 동원해 70명 정도의 자국 및 제3국 외교관 100여 명을 에티오피아로 대피시키고 하르툼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수단에는 여전히 미국인 약 1만 6천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 베스 미 국무부 차관은 자국 외교관들의 철수작전이 성공한 뒤 민간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 자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며칠 안에 수단에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도 이날 수단 내 자국 외교관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단 내 다른 자국민을 위한 철수 작업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내 캐나다인은 당국에 등록된 사람만 약 1,6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UN 직원들도 육로로 수단을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재빨리 수송길을 급파해 교민들에 대한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단 내전으로 3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고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숨 건 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교전이 집중된 수도 카르툼의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대부분 병원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거리 곳곳에 사상자들이 방치된 상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들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까지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먼저 주 수단 한국대사를 포함한 한국 외교관과 교민들은 수도 하르툼의 주수단 한국대사관에 집결한 후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이 대사관에 전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대사와 외교관들의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이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국대사는 탈출 3일 전부터 교민을 일일이 찾아 차량에 태워 대사관으로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대사관에 모인 28명의 교민들은 처음에는 도착지인 총회의 도시 포트 수단까지 차로 13터부터 15시간 걸리는 경로를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경로를 바꿔 이동에만 약 1174km,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출한 교민에 의하면 교민들이 탄 차량이 수도 밖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 소리가 한 차례 들려 일시 정지한 뒤 다시 움직였고 이들이 육로로 이동하는 동안 수단 신속지원군 RSF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이들이 답승한 45인승 버스를 호위했습니다. 수도 하르투베서 시 외곽으로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탄 신속지원군들이 한국 일행을 지켰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UAE 대사관 차량이 한국 일행들을 에스코트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선을 넘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한 김밥 40줄과 경단떡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교민들은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던 과자와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이날 유엔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 등 다른 나라 교민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는데 육로 이동 시 피랍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단 정부군 반군 양측의 제3국 교민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협상을 중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은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보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특히 UAE의 정보력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모두와 연결돼 있었고 한국 측의 이번 탈출 과정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먼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역시 포트 수단에서 선박편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등 157명을 사우디 제다항으로 철수시켰고, 이에 한국도 같은 철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군을 중심으로 철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외교부는 사우디의 외교 채널로 철수 지원을 요청했고,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와 사우디 제다의 총영사는 교민 철수 관련 논의를 통해 사우디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중간에 작전을 변경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교민을 수단에서 지부티 주둔 미군 기지로 이송해 공군 C-130J로 귀국시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 미군 기지 공항이 협소하고 각국의 교민 철수 작전 수송기가 몰려 급히 사우디의 제다공항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바꿨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4일 우리 교민들이 수단을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에 도착하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군인들이 우리 군용기 앞에서 한국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장미꽃을 들고, 그리고 UAE 알아라비아 TV는 이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턱수염을 기르고 우람한 몸집의 사우디 군인은 품에 안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교민에게 나눠주며 인사했고, 교민들은 장미꽃을 받으며 긴장을 푼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 환대를 받은 우리 교민들은 제다에 대기 중이던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에 한국은 지난 22일에는 오만 살랄라 항에서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수송기 이송이 어려울 경우 청해부대를 통한 해상 이송도 대비했던 것입니다. 청해부대 39진에는 충무공이 순신함 2배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은 남아있는 수단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탈출 직전까지 현지인과 통화했는데 외국인인 우리의 안전을 더 걱정해 줬을 정도라며 수단이 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5명도 함께 버스에 태워 수단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단 수도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본인이 도착하지 못하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방탄차로 직접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버스에 태워 같이 수단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들은 한국이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수단을 탈출한 것일까요? 지난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교민 탈출을 위해 지부티로 이동해 대기 중인 C-130 수송기, C-2 수송기를 비롯한 자위대 부대를 수단에 파견해 수송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공군을 파견해 388명을 지부티로 대피시켰을 때에도 이 가운데 일본인들이 있었고, 이번 한국의 교민 탈출 작전 중에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5명을 함께 데리고 나와준 것을 보면 일본 자위대가 주도하는 일본의 교민 구출 작전은 지난 아프간 철수 작전에 이어 여전히 신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해 자국민 500명 정도를 대피시키기로 했지만 구조는 일본인 1명에 그쳐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구출돼 일본으로 돌아온 야스히 히로미 씨는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 정부는 지금도 현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신들을 탈출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0여 대의 버스를 준비해 탈출시키려 했으나 결국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스히 씨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대피하는 현지인 입장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좀 더 일찍 구조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중동 순회를 하느라 정부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국민의 목숨이 걸린 작전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아프간에서도 실패하더니 이번에도 자국민 탈출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수단 교민 탈출 작전에 투입된 한국 수송기가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